요즘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관심이 이제 많이 있으신 편인데 2023년 내년에 집값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이제 아마 계속될 거로 생각은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이제 아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 실물 쪽의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부동산 물건 또는 부동산 이런 건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재화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금융 시장 둘 간의 영향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공간 시장만.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투자처거든요. 투자처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에 들어간 에쿼티하고 매년 낼 수 있는 이자의 액수 같은 것들이 중요해서 제가 작년에 봤었던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그렇게 가정을 했죠. 왜냐하면은 작년 말에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꺾일 기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은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였습니다만은 그래도 7%대, 6%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정체로 간다는 거지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 초에 미국 기준 거의 0%였는데 지금 4%까지 올렸고 내년에 아마 5%까지 올린 다음에 멈출 거라고요. 그럼 연과 오는 완전히 큰 차이예요, 사실. 그럼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과거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내년에 정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보통은 금리랑 큰 차이가 그렇게 있지 않다. 왜냐면 또 이제 저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금리를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 학회 가서 뭐 금리하고 부동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망신당해요. 진짜. 절대 이건 믿을 수 있지 마시고 단적인 예가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 맞았을 때 우리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네. 그죠? 네. 샥 딱 터진 다음에 강남 가격 30% 떨어졌어요. 전국의 가격들이 다 떨어졌는데 기준금리 2%로 인하하니까 곧장 회복했어요. 그건 금리 임팩트예요. 그 6개월 동안에. 따라서 금리가 영향을 안 준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이제 가파르게 하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수준까지 이게 떨어질까요? 이게 사실은 그 가격이 꺾인 거는 2021년 3, 4분기에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의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00세대든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25평이나 33평 동일 평형대의 가격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예. 대부분의 아파트가 11월, 11월에 고점 찍고 다 꺾여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하락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럼 내년에 얼만큼 꺾이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꺾였고 근데 편차가 존재해요, 지금 단지별로. 작년 최고가 대비 올해 8월까지 3,000세대 이상 서울시 네. 33평형이 평균 20%가 꺾였어요. 그럼 여기서 또 40%가 더 꺾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5% 꺾이고 어떤 데는 30% 꺾인 데도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40% 꺾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격대가 어디까지 회귀하느냐에 사실은.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회귀하는 바는 서울의 경우요. 네. 평균적으로 2018년 4분기에도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저의 뷰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0%대 기준금리를 맞은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게 2020년, 2021년이고 그때 나타난 형상은 뭐냐면 모든 자산 가치의 폭등이에요. 부동산, 코인, 주식 다 맞아요. 그때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완전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버블은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2019년 4분기가 맞는 거고 거기서 얼만큼 후행하느냐인데 1년 후행한 거예요. 물론 그게 2021년 4분기 때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4분기가 에서 1년 후행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후행한다는 거는 그럼 기준금리가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더 그 전으로 또 회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3.5%까지 올렸을 때가 2018년 4분기인데
한 4%까지 올린다고 하면 2018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로 가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좀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얼마나 꺾이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또 기사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간 둔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이게 두 개를 나누셔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하고 우리 정도 나눠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원래는 물가 관리예요. 90년대부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약간 긍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1970년대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크게 와요. 74년에 한 10% 중반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13%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1978년 수준에 좀 내려가요. 한 7, 8%까지.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근데 1980년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20%를 뚫어요.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방심했다가 다시 가는 거. 따라서 이거 절대로 그냥 9% 갔던 게 17%니까 조금 있으면 기준금리 낮추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준 담당자여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끝나는 데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0.25라도 낮추는 순간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6%도 약간 안 되는데 우리가 미국식으로 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이 주택 비용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 보시라고요. 우리가 자기 생활 물가를 봤을 때 주택이 차지하는 비용이 과연 10%인가? 우리나라는 CPI에서 주택 차지하는 비용이 10%밖에 안 돼요.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본인들이 주택에서 임대를 한다고 치고 각종 생활비를 한다고 했을 때 주거 비용이 과연 10%밖에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도 10%, 30%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거기다 곱하기 1.2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절대 우리가 인플레이션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수점에서 꺾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관리 가야 돼요. 한은에서도 지금 이창용 총장님이 지금 계속 스탠스 잡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지금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쭉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 가장 타격받는 건 중산층하고 서민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 활성화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기준금리는 되게 힘들겠지만 높이 해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요, 지금. 예. 그럼 향후에도 조금 둔화가 된다 해도 거기에 혹해서 계획을 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정체를 쭉 가다가 낮출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부동산은.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쯤 이 금닥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아파트에서 8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뭐 30%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억 6천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5억 6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개입이 없거나 정책이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이 나와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난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가 있어요. 하방 저지선이. 그게 6억이 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실은 소득이 같이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은 그만큼 못 미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승해요. 그러면은 자기 소득 대비 30%에서 40%는 주택에 써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서울의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 돼요. 이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4인 가구가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일한다고 했을 때 1억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은 평균으로요. 평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3천이나 4천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기지론이 이자가 뭐 3%가 될지 4%가 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주택을 살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 7억 선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평균 1억이라고 봤을 때 소득이. 그렇죠. 예.
그럼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진정이 되려면 기준금리뿐 그런 것도 좀 서서히 좀 멈춰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저다. 네. 수도권이랑 이런 광역시 거래량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뭐 사실 뭐 수도권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비수도권의 경우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미분양이 얼마큼 쌓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도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 네, 물량 많죠. 예, 그러니까 과거 10년치 평균으로 1년에 13,000채씩 공급됐어요. 그게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3만 채씩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가 다 그래요. 올해 내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래량보다는 미분양이 얼마큼 쌓이느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도권은 지금 제가 9월 거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 1000건이 안 돼요. 907건인가 그렇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몇 건 정도 일반적으로는 한 3, 4천 건 되죠. 서울이. 예. 그러니까 5분의 1을 된 거고 이게 약간 무서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2008년을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2008년 3분기에 리만 사태 딱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완전 급감했어요. 강남도 100건 정도, 그러니까 100건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 2% 내리면서 곧장 회복해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2008년 위기하고 지금의 위기는 레벨이 달라요.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만한 가격이 아니다. 그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어. 아니, 살만한 가격을 아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를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거래량이 이 정도로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라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의 수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2000만 명이 되면 와, 매수가 2배가 된 거죠. 수요가 2배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데 수요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득이에요. 제 소득이 1억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 돼가지고 100억 한다. 그때는 그냥 시그니엘 잡아요. 근데 내가 1억 갖고 그걸 잡느냐 못 잡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보면은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근로소득이 그렇게 못 따라가요. 네. 그 말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요. 처음에 투자할 만한 에쿼티 자체가 작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자가 뭐 주담대 보시면 아시겠는데 2%대에서 3%대 잡은 분들 계세요. 지금 맥시멈 8% 나왔고 평균 6%예요. 과거보다 2배 더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금융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살 주택은 많아요. 지금 금마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물건은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낮고 자기들이 봤을 땐 그 가격 너무 비싸고 미래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언젠가는 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네. 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뭐 신호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가느냐 조금이라도 그게 아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라는 것이 사실 매수를 뜻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것도 항상 월별로 보지 마시고 분기별 또는 최소 연도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월이 사실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네네. 쭉 가다가 2016년부터 폭등이 시작이 돼요. 2015년하고 16년에 연도별 거래량을 봤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한번 붙어가지고 폭발한 시점, 그 전 대비.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시그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매도 호가 데이터,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계속 마킹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가급적 본인이 사실은 주변에 1000세대 또는 3000세대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25평 또는 33평만 네. 보세요. 나머지는 보시지도 마시고 왜냐면 그게 제일 평형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상승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전 시기에 거래된 것보다 제가 높을 때 이것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높다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확인한다면 네이버에 나오는 그 매물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이버 호가 매도 호가 보시면은 거래된 가격보다 내가 매도 호가를 높이 나는데 하락기에는 그러니까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더 낮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같은 평형대의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보세요.
매도가의 최저가를 주 단위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마킹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대비 매도가가 최저가가 낮아요. 근데 네. 이게 나중에 붙다가 뚫는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때가 사인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매도가 데이터라는 거는 네이버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날아가요. 맞아요. 예. 네. 그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때 본인이 사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여야 돼요. 소형단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형단지는 작기 때문에 거래 케이스가 없어서 매도 케이스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을 잘못 읽어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엘리트 있잖아요. 잠실의 엘사 그 송파, 리첸시, 네. 예, 송파. 거기는 15,000세대고 거기서 33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매도가 최저가라는 거는 그게 서울 전체를 그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지방에서도 좀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보면 그럼 될까요? 근데 지방에서도 무조건 최대 단지.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매물은 가격은 이제 없어지니까 네. 실거래가랑 네이버 그 현재 시세를 꾸준하게 그것도 뭐 월에 한 번씩 정도 네, 체크를 해서 그 부분 이제 올라갈 때 그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봐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거래 가격하고 매도 호가가 차이가 없어질 때. 예. 또 최근에 집값 하락세가 또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누군가는 또 일본 부동산 곧 한국의 미래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장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세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당시 일본하고 우리가 상황이 달라요. 당시에 동경의 일왕궁 성 주변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만큼 네, 그 얘기 버블이었어요. 들었습니다. 네. 일본 전체가 아마 미국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버블의 규모가 틀리고 파이낸싱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 파이낸싱이에요. 100% 대출이 가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버블의 규모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LTV, DTI, DSR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어폐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일본이 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보시는데 안 오른 거 맞아요.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안 오른 건 맞는데 고이즈미 때부터의 정책이 뭐냐면 동경을 약간 좀 부흥시키는 플랜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래서 2010년대에 동경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동경도에서 23구가 있고 프리펙처 같이 나중에 농촌 지역이 있어요. 23구 안에서의 뭐 추곡구라든지 뭐 약간 좀 중심구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일본이 30년 동안 다 망가지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일본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의 전반적인 다른 점은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 일본은 소득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소득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입 사원 월급이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랑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득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주택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왜냐면 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또 이제 고령화도 되게 심해지고 있고 또 저출산 이 상황이 또 되게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영향 주죠.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 부동산,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가격이. 당연히 하락을 하는데 국가 안에서도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역에 안 가는 이유는 지역에 잡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제대로 된 잡. 그럼 제대로 된 직업이 어디냐? 서울에 주로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서울에 몰리겠죠, 사실은. 그럼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구는 감소해야되더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몰린다고 하면 서울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너무 믿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명 왔다 갔다 한 거는 1990년대부터 1000만 명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인구수만 반다고는 지금도 1000만 명 약간 안 되는데 그럼 가격이 서울은 계속 똑같아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원료는 엄청난 대기 수요가 있음과 동시에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서울 시민들의 소득은 앞으로 올라갈 거고 서울을 올려는 대기 수요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비서울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절대적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지역별로 또 이제 오히려 몰린 데는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집값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또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부동산 규제 그 해제를 또 시작을 했고 고가 아파트 대출도 이제 가능하게 해줬고 또 최근에 규제 지역까지 대거 이제 해제를 이제 시켜준 상황인데 이런 정책들이 그런 지금 부동산 거래량을 좀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약간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은 맞아요. 근데 정책의 시점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이거 해봤자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요. 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년에 떨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올라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인데 저걸 해봤자 지금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의 LTV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때 80%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60% 주고 그리고 그때는 9억까지 대출이 나왔어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실 분 아실 텐데 근데 6억으로 낮췄어요. 다시 9억으로 해주고 절대 그거 건드려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주택은 제일 큰 재화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플랜이 있어요. 맞아요. 본인들의 플랜이 있고 주택 보유는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붙돋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억누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갖고 장난치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LTV 강화시키고 9억에서 6억을 낮출 수 있으면은 집 살 수 있는 친구는 이제 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고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관점에서 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주택 가격 잡겠다고 뭐 이상한 거 계속 끼워놨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하니까 그거 다 규제 해제하고 나중에 또 오르면 또 뭔가 또 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프로치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되지도 않을 거 나중에 저 같았으면은 로드맵 만든다고 하고 여야 합의한 다음에 이거 안 바꾼 거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건 딴 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되게 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메시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해외 인베스터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인식한 거는 작년 초부터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봤을 때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요. 그럼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뭔지를 보는데 갑자기 뭐 규제 다 풀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 정부에서 스탠스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물가 잡고 돈 푸는 거를 좀 막는 액션을 취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부동산 경기 풀고 어쩌고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네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황을 이제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작동은 또 안 할 것 같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언젠가는 또 규제가 풀리지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내놨던 매물을 또 걷어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이 아니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 봤자 지금 거래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매도가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3평대 가격이 10억이라고 칠게요. 이게 이쪽이 가격이 비싼 거고 이쪽이 낮은 가격으로 하면은 팔려는 사람들의 그 가격 분포가 있어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가격 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10억보다 당연히 비싸게 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11억, 12억 뭐 이렇게 하다가 많아서 이게 분포가 있을 거고 매수는 얘보다 낮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매수가 완전히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아무리 제가 10억을 한 11억에 팔겠다 안 붙어요. 그럼 이게 한번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밀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그 매도인 분들 중에는 정말 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던지면.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분포 자체가 그냥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뭐 안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시장을 대변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 또 반대로 또 언젠가는 또 작년처럼 집값이 또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좀 어떤 또 스탠스로 가야 될지. 부동산은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는 어떤 분 앞으로 뭐 반값 된다는 말씀하셨고 대세 하락. 근데 이게 2016년부터 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또 앞으로 대세 상승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270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거기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비서울로 나눠서 비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광역시가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뭐 120만 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시장이 회복 불능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수요도 없는데 공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 사이즈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아마 서울이 문제일 텐데, 그럼 서울 안에 지금 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토지 비축 제도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랜드뱅킹이라고 해서
요지의 토지 같은 것들 정부가 지금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가격이 꿈틀할 시점이 올 거예요. 네. 반드시.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는 명확한 사인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270만 호를 그대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서울 주변에 토지 비축 제도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이명박 정권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보금자리 주택 가격을 서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보금자리 주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포사한 거예요. 그건 결국 정부 땅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꼭 그린벨트를 풀 의향이 없다고 하면은 서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미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부지를. 용지를 미리 이제 지금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또 요즘 그 PF와 관련된 자금 조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이제 자금이 안 돌고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끼치죠. 심각하게 끼치고 나타나고 시작을 했고, 우선은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게, 먼저 지금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중간에 갈아타는 게 있어요. 네. 펄먼 대출 갈아타기. 네.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예전보다 급등했어요. 이게 굉장히 급등해요. 그거는 둔촌주공에서도 나타나요. 둔촌주공이 아마 4%였다가 이번에 12%였나 8%였나 그래요. 그죠? 그 상황이면은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둔촌주공은 케이스는 다를 겁니다만은 둔촌주공 같이 주목을 받는데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수익률이 낮은 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PF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개발 사업 하려고 들러갔는데 은행에서 안 해주는 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계약금 걸어놓고 PF 안 일어나서 계약금 날린 디벨로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지금 은행권에서 부동산 PF에 대해서 되게 주저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일종의 회사채와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번에 채권 발행하면서 거의 다 쓸어갔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기업들도 회사채가 발행이 약간 좀 머뭇하거나 힘든 상황인데 가장 리스크한 부동산에서 PF가 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해요. 예. 그럼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추후에는 이제 공급들이 예상대로 진척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연기가 되거나 공급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제대로 플랜 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토지 비축 제대로 하고, 이게 언제 꿈틀거리지 몰라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물론 그게 내년하고 내후년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201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또 다른 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플랜 잘 짜야 돼요. 그럼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그럼 개인은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인인데, 근데 그 전까지 본인이 계속 스터디를 해야죠. 계속 스터디를 하고, 부동산은 이제 언젠가는 본인이 그 바잉, 사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의 숫자는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010년대 초반에 뉴스 보세요. 진짜 힘들었고 대세 하락 계속 나왔어요. 2014년, 15년까지. 네, 맞아요. 근데 2013년 1월이 반등 시점이었어요. 그때 3년 걸렸어요. 다운턴이. 지금 사실은 2021년 3분기부터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락 벌써 1년 한 거예요. 네. 내년은 당연히 하락이고 2024년이 하락이 언제 멈추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내년 말은 아니고 내후년이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내년이 완전히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무주택자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굳이 내후년이 놓쳤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늦게 인식해요. 그때 뭐 2024년에 갑자기 다시 대세 폭등으로 V자 폭등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을 테니까 본인의 이제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되 지금 무조건 돈을 모으셔야죠. 예, 그게 무주택자고 1주택자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버티는 거고, 다만 이제 연끌하는 분들도, 네, 특히나 작년에 이제 많이 매수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도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칠게요. 보금자리론이 아닌 뭐 8억짜리라고 칠게요. 그럼 네. 4억 대출 받고
본인하고 와이프분하고 이제 1억씩 땡겨가지고 자기 돈 2억 넣고 한 거예요. 그죠? 지금 20% 꺾였어요. 그럼 1억 6천 날라갔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팔아서 4천만 원 갖고 뭘 하겠냐고요. 전세도 못 가요. 그럼 이분은 견뎌야 되는데 그럼 정할 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를 그냥 이걸 돌리세요. 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네, 전세를 돌리고 본인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다운그레이딩 하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2년 버티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2억 중에서 1억 6천이 날라갔는데 1억 6천 어떻게 모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못 모아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인데 그러면 전세를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 9억 이하에 대해서도 아마 이 안심전환대출 몰기지 파이낸싱이 될 거예요. 좀 기다리시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전세 갈아타기부터 하고 본인이 지금 액션 취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1주택자이다 보면 전세대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뭐 반전세나 그쵸. 이렇게 이제 네.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자 내는 비용을 낮추고 본인이 이제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것들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빌라 가든지 좀 견뎌야죠. 예. 아, 갈아타기는 그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하락장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근데 하는데. 부동산 갈아타기가 그 말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렇긴 해요. 예, 그 갈아타기 한다고 했을 때 금융권에서 명확하게 대출까지 100% 확보가 됐다. 그런데도 그 경우에 갈아타기를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도세 같은 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계산했다가 또 난리 나는 거여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이것도 있어요. 양도세 분명히 유예 기간이 또 나올 것 같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버텨가지고 내년은 굉장히 어려울 거여서 제가 봤을 때 뭐 각종 사인 나올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내 집을 지금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어렵다는 거. 사기는 어떻게 살 수도 있다지만은 이게 뭔가 이제 팔려야 매도가 돼야지 옮겨갈 텐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엄청 또 꼬이는 상황이 되니까. 대한민국 그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 소멸 시대에 진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섬유 산업 굉장히 흥했었고, 그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발 산업이 흥했는데, 근데 그때 약간 제조업 베이스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베이스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 산업 구조 완전히 변환되면서 지역의 제조업 기반들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경제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국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쪽이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서울이기 때문에 글로 온 거고 뭐 근데 이제 일부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공기업이 이전을 하면서 네. 그쪽으로 연관 산업들은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국내 산업에 치중하는, 예를 들어 한전이 나주 가면은 나주 근처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이 네, 가긴 했어요. 예, 그렇게 갔는데 그런 도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혁신 도시 만들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구도심에 만들지 않고 주변의 신도시에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구도시가 다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소멸 얘기할 때 보면은 지방 구도심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예요. 자기들이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나치게 잘못된 거고 이거 진짜 도시개혁적으로 반성할 문제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신도시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뭐 주민들하고의 그런 뭐 주택을 만들려면 이런 게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빈 땅에 만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쉽게 한 거죠. 쉽게 한 거죠. 쉽게 가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 관련된 산업밖에 없어요. 시청, 세무서나 뭐 이런 기업 이것들 이게 다 저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보면 또 건물 져요. 건물에 사람도 안 들어가요.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그래 놓고서 나중에 산업을 하기 위해서 뭘 입주시킨다? 안 가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 도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융으로 보자고요. 금융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머리로 쓰는 산업들,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중산층 이상의 well educated,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받는 그러니까 인력풀이 있는데 그게 돼요. 서울에, 강남, 여의도 원래 중산층 타운이었어요. 그죠? 분당의 판교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인력풀이 지방에 존재하느냐를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라고 해도 못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방에 있는 교육 수준 같은 것을 높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프랍테크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원래 광화문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주했어요. 네. 너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당하고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광화문까지 안 가요. 근데 그 강남 가면 분당 판교 친구들이 출근할 수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그래요. 굴지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근데 과연 지방으로 갈까? 그러면 지방은 망해야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취업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긴 했는데요. 좀 다양한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과의 경쟁력 열이라는 건 확실한데 다만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견디면서 뭘 확인했냐면 로컬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로컬이 나름 괜찮다는 것들이 나타나요. 특히 강릉, 제주 같은데.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노마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노마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발리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가끔 출근하는 거고 그 형태가 강릉하고 제주 같은 데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 모든 산업군은 아니지만 IT와 관련돼서는 아예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연 단위로 지금 임대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이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적인 컨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워케이션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가능성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서울에 있는 산업 뺏어서 유치할까? 안 가요, 기업이 첫 번째는. 그러면은 지역의 특색 있는 걸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지방을 기피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그 기피하는 이유가 인프라 이런 게 부족해서인 것도 있나요? 인프라 부족도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업의 간분들은 사실은 보면 주말에 서울로 오는 게 특히 젊은 친구들. 맞아요. 지방에서 할 게 없다는 얘기 계속 하니까요. 뭐 문화생활 같은 거 즐길 때도 없고 뭐 그 얘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인프라를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물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엄청난 걸 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년, 6년 전에 누가 양양에서 서핑 문화가 그렇게 폭발할지 누가 알았냐고요. 여름에 저녁 때 가보면은 강남에 있는 어떤 분위기에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를 그 지역이 제공하느냐의 문제예요. 지방에서 그렇게 거대한 그 건물 지어서 거기서 인프라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인프라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예요. 문화 콘텐츠, 차별적인 걸 얼마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또 인프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뭐 KTX나 SRT 이게 되게 발달이 잘 돼서 거의 뭐 일일 생활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 소멸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안 되는 지역들은 우리가 좀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엄청난 미국 그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이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횡령해졌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했던 전략이 뭐냐면은 도시를 비우는 거예요. 빈집 같은 걸 다 철거해요. 거기서 도시 농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자꾸 도시재생 한답시고 뭐 경제 기반형 해가지고 몇백억 줘요. 네. 그럼 뭐 하냐면은 제일 쓰기 쉬운 게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접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빈집 같은 것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빈집들 다 철거하는 거예요. 빈집들 잘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뭐 도시 농업을 하든 딴 걸 하든 그래서 우리가 좀 비우는 노력을 하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차별적인 산업을 제공하는 데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약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건설 지향적으로 지방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인프라건 뭐건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시대는 갔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양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핑 같은 것도 하나의 문화죠. 그럼 문화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양양이 이제 강릉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그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해산물하고 농산물이 되게 풍성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산업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초당 순두부 같은 것들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강정도 유명한 게 있다면 그게 지역 특화 산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음식 산업에 대한 예일 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마크 호텔처럼 아예 럭셔리 호텔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애미쯤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허스피탈리티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리조트 산업인데 완전 힐링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땐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하고 설악산 같은 경관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새로운 관광 산업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컨텐츠고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또 이제 서울에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잠반자는 그런 베드타운이 더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베드타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베드타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도시들을 보면은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이어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도심으로 이제 출근하는 형태인데 이게 노령화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과 주변을 봤을 때 신도시가 성장 전략을 저는 굉장히 잘 짰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신도시에 이 정도 잡센터가 그 성장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 분당 같은 경우에도 판교하고 정자역 주변에 IT 센터가 됐잖아요. 그죠? 일산 같은 경우에도 뭐 크지는 않지만은 미디어 관련된 산업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베드타운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업무와 관련된 공간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도시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일본식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뉴타운이. 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직장이 혼합되어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 베드타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도에는 바이오센터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물론 송도 주변에는 청라 같은 지역은 지금 굉장히 베드타운에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주도해 만든 뉴타운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업무 기능 등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서울 주변에는 베드타운은 기본적으로 지금 GTX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노령화돼서 일본처럼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또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통이 잘 개선이 돼서 또 그 직장지와 연결이 빠르게 된다면 충분히 그 베드타운도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거기에 보면 또 가장 몰리는 곳은 또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에 대한 또 그 영향처럼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도 같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강남 불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가짜 뉴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삼동이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 80년부터 살았어요. 역삼동 주변부터 해가지고 이상하게 88년도에 아파트가 100% 오르는 시대에 부동산 가격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가격 체크는 계속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도곡 렉스를 보자고요. 도곡 아파트가 이제 도곡 렉스를 바뀌었어요. 2006년에 나왔는데 도곡 렉스 되게 좋은 아파트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죠? 그럼 33평형을 봤을 때 당시에 준공하자마자 한 10억 하던 게 1년 안에 10억까지 뚫어요. 당시에 2006년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당시 10억이면은 14억 이상 거래가 7건이에요. 올랐다가 2006년이죠. 2008년에 글로벌 위기 딱 맞으면서 그게 10억 밑으로도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50% 올랐다가 30% 올랐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2009년에 기준금리 2% 내리면서 다시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2010년부터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강남 가격은 쭉 빠져요. 쭉 빠져요. 그럼 벌써 이게 폭등 폭락을 2번 겪은 거예요. 그죠?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강남 불패는 가짜 뉴스고, 다만 그건 있어요. 이게 강남 같은 고가 주택은 대세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이건데 2010년대 하락 장세가 좀 길었어요. 특히 2006년에 15억에 물린 분은 2017년이 돼서야 15억이 된 거예요. 도곡 렉스리. 그럼 그게 10년 만에? 강남 불패냐? 그게 아닌 거고, 오히려 리스크 차원에서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가에 잡았을 때 더 짧아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 한 7년 걸려요. 고가에 잡아도.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은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버블이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강남 불패라는 건 가짜 뉴스예요.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강남에서도 고가에 물린 사람들, 제가 힘든 사람들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하나만 탁 집어서 그 그래프를 매매지수 이 그래프만 봐도 그럼요. 영향을 많이 받는 도곡 렉스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포자에 봐도 나타나요. 그거는 대신에 뭐 25평에 33평 보시면 될 거고. 또 이번에 이제 2023년 앞두고 이 부동산 트렌드 2023이라는 또 신간을 내셨습니다. 앞으로 매년 내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게 또 있으셨는지. 네. 내년에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올해보다 공부하는 한 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